여행 재미있었어? 아니, 진짜 살아계셨네요. 필리핀 날씨는 어떠셨어요? 따뜻했죠? 동준아, 내가 어떻게... 왜요? 이제 와서 자식 노릇 해달라고요? 웃기시네. 날 한 번이라도 친아들처럼 대해줘 본 적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줬다고요. 그거 고아원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못된 자식, 내가 널 위해 바친 세월이... 바친 세월요? 엄마는 그저 동정받고 싶었던 거죠. 불쌍한 조카를 키우는 착한 이모,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서윤이 옆에서 차갑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모성애 타령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해준 거라곤 그 더러운 중국집 돈으로 학원 보내준 게 다잖아요. 너희가 정말 날 죽일 생각이었던 거니? 죽이긴요. 그냥 좀 쉬다 오시라고 한 건데 왜 이렇게 과민하세요? 어차피 증거도 없잖아요.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먹고 살기 위해 고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 디스크로 일을 하기 힘들었고 어머니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든든한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는 공부를 무척 잘했고 그를 항상 챙겨주었습니다. 순임아, 너는 꼭 공부해야 돼, 나처럼. 오빠의 말대로였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던 오빠는 모두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그도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빠, 나도 열심히 할게. 오빠처럼은 못해도. 너는 내 길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는 어린 나이에도 구멍가게에서 심부름을 하고 이웃집 청소를 도우며 용돈을 벌었습니다. 간간히 동네 아주머니들이 불쌍하다며 과자를 사주곤 했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 어머니가 공짜로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자존심만큼은 꿋꿋이 지켰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아침 일찍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는 매일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여름이면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땀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마저도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야간 자습이 끝나면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순임아, 너는 언제 쉬니?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 친구들의 걱정 어린 말에도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다 나중에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하면 힘이 나. 하지만 밤늦게 집에 돌아와 숙제를 할 때면 가끔 이불 속에서 훌쩍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순임이 엄마가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전 괜찮아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는 방직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바닥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항상 아팠지만 월급날이면 행복했습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감정이 없었지만 남편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계 정비부서에서 일하던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를 기다렸습니다. 저기 퇴근하고 저랑 같이 밥 먹을래요? 제가 마시는 국밥집 알아요. 오늘은 바빠서. 그럼 내일은요? 모레는요? 전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남자의 모습이 어느새 익숙해졌습니다. 야근이 있는 날이면 따뜻한 우유를 들고 와서 건네주었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꼭 같이 밥 먹어요. 제발요. 이제 거절하면 저 정말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의 진심 어린 구애에 그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짧은 산책, 주말에 영화 한 편,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며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그의 가난한 집안 형편도 투박한 손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빠는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과외를 하며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 방직 공장 계속 다닐 거야. 거기 월급 괜찮대. 순임아, 너는 더 공부하고 싶지 않아? 난 이게 좋아. 오빠만 잘 되면 돼. 방직 공장에서 일하던 생활이 안정되어 갈 무렵 오빠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한 오빠는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집안에 드디어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순임아, 이제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 모시고 살 거야. 너도 이제 고생 그만하고 공부나 더 해. 오빠, 정말 축하해. 난 이대로도 좋아. 나도 열심히 해서 도울게. 오빠는 회사 생활에 충실했고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런 오빠를 보며 부모님은 매일 뿌듯해 하셨습니다. 주말이면 오빠는 꼭 집에 들러 생필품을 사다 주었고 그의 통장에도 매달 용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오빠, 나한테 이런 거 안 해도 돼. 너는 내 동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고등학교 동창회에 다녀온 후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순임아,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이 없던 여학생이었는데 이제 보니 참 예쁘더라. 오빠가 연애를? 정말 신기하다. 어떤 사람인데? 다음에 소개시켜줄게. 근데 걔네 집이 좀 대단해. 아버지가 기업 회장이래. 그 말을 들은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의 순수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오빠, 걱정되는데 진짜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잘 해결할게. 난 그 사람 진심으로 좋아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여자의 부모는 사위의 집안 형편을 이유로 극렬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장인어른이 될 사람은 한마디로 잘라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그런 집안에 보낼 수는 없소. 신분의 차이란 게 있지 않겠소? 제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우리 딸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 오빠는 매일 밤 여자친구와 통화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혼인신고만 하고 그의 친정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신부는 이미 임신 중이었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출산이 가까워지자 신부의 어머니가 몰래 찾아왔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가 잘 모시고 있습니다. 마침내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오빠 부부는 행복해 보였고 아기의 울음소리로 집안은 더욱 활기찼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엄마,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아이가 2살이 되던 해봄, 오빠 부부는 장인어른을 만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속하던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빠 부부와 약속이 있었던 그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함승수님 동생 되시나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 순간 그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오빠 부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2살배기 아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린 조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의 일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장례식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그의 가족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살배기 아이를 누가 키워야 할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60이 넘은 나이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키우면 어떨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가. 하지만 너희도 지금 빠듯하잖아. 월급도 많지 않은데. 괜찮아요, 어머니. 이 아이를 보육원에 보낼 순 없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키우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그래도 될까? 우리도 아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데. 당연하지. 우리도 아이가 있잖아. 같이 크면 좋을 거야. 그날 밤 부부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의 미래, 교육비, 생활비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 정체는 절대 비밀로 하자. 그래.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커서도 절대 모르게 약속해줘.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밤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함동준이었던 이름을 이동준으로 바꾸고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보험금으로 받은 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따로 적금을 들어두기로 했습니다. 여보, 나 식당 일이라도 해볼까? 월급쟁이로는 두 아이 키우기 버거울 것 같아. 그래. 지금은 돈이 더 필요할 때니까 나도 주말에 일을 좀 더 해볼게.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고 심사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의 출생 기록도 새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친부모로 기록되는 거죠? 담당 공무원의 말에 그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새로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들었을 때 그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완전히 그들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부모의 부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키워야 해. 그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도 많겠지만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도 가야겠어. 새로운 동네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 출발하자.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 온 후 그녀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릇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는 단순한 일이었지만 곧 주방 보조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여사님, 손이 참 야무지시네요. 사장님 부부는 그의 사정을 알고는 특별히 배려해 주었습니다. 일찍 퇴근해야 할 때면 눈치 보지 말라며 먼저 보내주었고 명절이면 아이들 목까지 챙겨 보너스를 더해 주었습니다. 동준이랑 예슬이 학원비가 만만찮을 텐데. 그는 매일 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도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나갔지만 두 아이의 교육비를 감당하기는 벅찼습니다. 여보, 나 이번 달부터 야간 알바도 할까 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 괜찮아. 동준이가 영어학원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내줄 수는 없잖아. 특히 동준이에게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눈치라도 볼까봐 오히려 예슬이보다 더 챙겼습니다. 새 운동화를 사줄 때면 항상 동준이 것을 먼저 골랐고 간식도 동준이가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샀습니다. 엄마, 나는 이거 안 사줘도 돼. 동준이 거 사줘. 예슬이의 그런 말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준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식당 일은 고되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수입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면 직장인들로 가게가 가득 찼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면서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동준아, 예슬아, 도시락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해. 아침마다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며 그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힘들어도 이렇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잘 크고 있지? 그래, 당신 덕분이야.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느라 바빴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데리고 가서 자전거도 태워주고 가끔은 놀이공원에도 데려갔습니다. 아빠, 나 이거 사줘. 알았어. 근데 동준이도 같은 거 사줘야지. 부부는 늘 아이들을 똑같이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동준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더욱 신경 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예슬이는 7살 때부터 이미 집안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입니다. 대화를 듣고 난 뒤 어린 예슬이는 이상한 성숙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부터 동생을 더욱 각별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준아, 너는 닭다리 먹어. 나는 날개가 더 좋아. 누나, 정말? 누나도 닭다리 좋아하잖아. 이제 날개가 더 맛있어졌어. 예슬이는 늘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닭다리를 제일 좋아했지만 동준이가 좋아하는 걸 알기에 항상 양보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은 진짜 빠듯한데? 다음 날 아침 예슬이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당분간 학원 안 다닐래. 좀 쉬고 싶어. 왜?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며 예슬이는 웃었습니다. 실은 동준이의 새로운 학원비를 위해 자신의 학원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예슬이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수도권 명문대학에도 합격했지만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간호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예슬아, 너 서울에 있는 다른 대학교도 붙었다며. 왜 여기로 온 거야? 친구들의 물음에 예슬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더 좋아서 왔지. 장학금도 받고 집에서도 가깝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것도 동준이를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울 학교를 가면 기숙사비와 생활비가 많이 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생이 되어서도 예슬이의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틈틈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과외도 했습니다. 번 돈의 대부분을 동준이의 과외비로 보탰습니다. 누나, 이거 누나가 번 돈이잖아. 누나 돈 쓸 데 없어? 난 지금 필요한 거 없어. 너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공부에 더 투자해야지. 예슬이는 자신의 희생이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생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부모님은 예슬이의 속 깊은 마음을 알면서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딸의 등을 조용히 쓰다듬어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슬아, 미안하다. 전 정말 행복해요. 예슬이는 늘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을 위한 희생이 그에게는 오히려 삶의 의미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동준이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엄마가 중국집에서 일하는 것을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야, 너네 엄마 우리 동네 중국집에서 일하는 거 맞지? 어느 날 친구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동준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맞다. 그게 왜? 친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후진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냄새나는 옷 입고. 그 말을 들은 후로 동준이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고 곧장 학원으로 향했고 밤늦게서야 귀가했습니다. 동준아, 밥 먹고 가야지. 배 안 고파요. 학원 가야 돼요. 그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어릴 적 가난한 부모님을 부끄러워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아들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 내가 일 그만둘까? 왜 그런 생각을 해? 우리 형편에 당신 수입이 얼마나 중요한데. 동준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들은 다 그런 시기가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참자. 그는 매일 밤 동준이의 몫으로 따로 저녁을 챙겨두었습니다. 식당에서 가져온 짜장면이나 탕수육을 남몰래 냉장고에 넣어두곤 했습니다. 동준아, 밥 데워놨어. 먹고 자. 늦은 밤 동준이가 들어올 때면 그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준이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이 식당에 찾아와 일부러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며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준이는 아예 식당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야, 너네 엄마한테 물 한 잔 시켰더니 엄청 친절하던데? 100원이나 줬으니까 당연하지. 친구들의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동준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준아, 미안해. 그는 매일 밤 잠든 아들의 방문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상처를 주는 것이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는 매일 아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부끄러워할수록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 동준의 반항적인 모습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식당일 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던 그는 이제 절대로 부모님처럼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일념 하나로 공부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준아, 밥 먹어야지. 저 지금 공부하는 거 안 보여요. 나중에 먹을게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했습니다. 야, 동준아, 오늘 새로 나온 게임 한 판 할래? 싫어. 난 공부해야 돼. 친구들의 놀자는 말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TV도 보지 않았고 주말에도 독서실을 지켰습니다. 그의 방에는 성적표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중간고사 시험을 실수로 망쳤습니다. 그리고 동준이는 그날 밤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과외 좀 받게 해주세요. 제발요.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하는 아들을 보며 그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여보, 적금 해지할까? 안 돼요. 그건 예슬이 대학 등록금이잖아요. 그때 예슬이가 나섰습니다. 엄마, 제가 알바해서 동준이 과외비 댈게요. 그렇게 시작된 과외 덕분에 동준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공부는 정말 잘한단 말이야. 예슬이는 웃었지만 동준의 얼굴은 더욱 굳어져만 갔습니다. 1등이 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악착같이 공부했습니다. 난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식당 일로 지친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땀에 절은 유니폼을 빨래하는 엄마를 보며 더욱 독하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밤마다 책상에서 잠들었고 주말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방학 때는 하루 16시간씩 공부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달력이 있었는데 목표 대학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능 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동준아, 엄마가 응원할게. 됐어요. 그냥 가게나 가세요. 차가운 말을 남기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모든 문제를 검토해보니 만점이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목표했던 대학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했습니다. 축하한다. 아들. 당연한 거예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동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대학은 그에게 단순한 목표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삶을 향한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동준이 대학에 진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식당 생활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0년 넘게 일한 중화요리집의 사장님이 그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님 씨, 나 좀 볼 수 있나? 사장님 부부는 나이가 들어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우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식당을 정리하려고 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럼 저는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인수할 생각 없나? 여사님이 가게를 맡아주면 우리는 믿고 물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제가 무슨 돈으로 적금 좀 들었다며? 나머지는 은행 대출도 있고 천천히 갚아도 되니까. 그날 밤 그는 남편과 오랜 상담을 했습니다. 여보, 해볼까? 동준이도 이제 대학생이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당신 선택 믿어. 결국 적금을 해지하고 대출을 받아 식당을 인수했습니다. 가게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이제 진짜 사장님 되셨네요. 단골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며 그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더 늦은 시간까지 주방에 남아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고 가게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슬이의 걱정도 잠시,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중화요리집이 되었고 대출금도 예상보다 빨리 갚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여유가 생겼네. 남편의 말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성공이 오히려 가족의 탐욕을 자극하게 될 줄은. 대학 생활은 동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한 그는 곧바로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식당일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준아, 엄마가 가끔 찾아가도 되지?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요. 공부해야 하니까. 차갑게 거절하면서도 그는 더욱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주간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과외비는 꽤 괜찮았습니다. 전액 장학금 대학생이라는 타이틀답게 시간당 7만 원이라는 고액 과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동준이 너 한 달에 얼마나 벌어? 알 거 없어. 친구들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학점은 항상 4.3을 유지했고 토익은 990점, 각종 자격증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그는 금융권 취업에 도전했습니다. 대형 금융지주사의 공채 시험에서 수석 합격했고 면접에서도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축하해요. 동준 씨, 우리 회사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팀장의 축하 인사를 들으며 동준은 처음으로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세상으로 한 발짝 들어선 것입니다. 첫 월급으로 뭐 살 거야? 동료들의 물음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모아 외제차를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사 6개월 만에 그는 승진 심사에서 최연소로 대리가 되었습니다. 월급의 성과급까지 더해져 수입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오피스텔 하나 알아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며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당이라는 엄마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동준아, 집에 한 번만 와볼래? 바빠서 안 될 것 같네요. 회사 일도 많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는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고 명품 시계를 찼습니다. 주말이면 골프 레슨을 받았고
해외여행도 다녔습니다. 동준 씨, 정말 대단하시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상사들의 칭찬이 이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했습니다. 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야. 밤늦게 회사에서 나오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고급 외제차에 올라타면서 백미러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가난한 식당 아줌마 아들이 아닌 성공한 금융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갑작스러운 동준의 약혼 소식은 가족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비서실에서 일하는 여자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동준은 평소와 다르게 자상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요. 서윤은 우아한 자태로 인사를 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그녀는 첫인상부터 눈에 띄었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는 그녀는 처음부터 눈치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슨 일이니? 사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결혼하면 함께 살고 싶은데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요즘 시대의 시부모와 합가하겠다는 제안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래도 될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따로 살고 싶어 하는데. 네, 어머님. 저도 가족이 그리웠거든요. 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욱 매일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서윤의 눈물 어린 고백에 그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동준이도 평소와 다르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서윤이의 제안에 동의해요. 이제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같이 살면서 효도하고 싶습니다. 아들,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다니. 눈시울을 붉히는 어머니를 보며 동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집을 좀 손봐야겠네. 남편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집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안방은 새 부부에게 내주기로 했고 부부는 작은 방 둘을 각각 침실과 옷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방이 좀 좁아도 괜찮아? 난 거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데 뭐. 젊은 사람들이 더 넓은 방이 필요하지. 리모델링하는 동안 서윤은 거의 매일 저녁 집에 들렀습니다. 퇴근하면서 사온 과일을 깎아주고 어머니의 어깨도 주물러 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가씨가 무슨... 이제 며느리잖아요. 어머님은 쉬세요. 서윤의 다정한 모습에 가족들은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그는 친정어머니 같은 정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말에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할머니한테 배운 요리가 있거든요. 주말이면 서윤은 정성스럽게 요리를 했고 가족들은 오손도손 식사를 했습니다. 동준도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일 때 서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신혼여행은 보라카이로 가면 어떨까? 어머님, 아버님도 모시고 가요. 부모님까지? 네, 한 번도 가족 여행을 못 가봤거든요. 꼭 같이 가고 싶어요. 어머님도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서윤의 제안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제가 꼭 효도하겠습니다. 필리핀 보라카이로 향하는 비행기 안 모두가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이자 가족여행이라 더욱 특별했습니다. 서윤은 시어머니를 극진히 챙겼고 동준도 오랜만에 부드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비행기 괜찮으세요? 멀미약 떠드릴까요? 괜찮아. 신경 써줘서 고마워. 보라카이에 도착한 첫날, 가족들은 호텔 수영장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처음 해외여행을 온 그는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머님, 이 칵테일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골랐어요. 서윤이 건넨 음료를 마시며
그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얻은 것이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이 제안한 섬 투어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섬으로 향하는 동안 서윤은 계속해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찍어드릴게요. 이쪽으로 서세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던 중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어머님, 더운데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시원한 음료수 사올게요. 파라솔 아래 앉은 그는 서윤이 건넨 생수를 마셨습니다. 순간 극심한 졸음이 밀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졸리지? 잠깐 눈을 감은 것 같았는데 깨어보니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가족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여보, 동준아, 서윤아.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가방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 관광객들 뿐이었습니다. 서툰 영어로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의 가족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누구 없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얇은 원피스 차림으로 해변에 앉아 있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동준아? 내가 어떻게... 파도 소리만이 그의 울음소리에 대답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차갑게 빛났고 간간히 들리는 파티 소리가 그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추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 리조트는 모두 문이 잠겨 있었고 경비원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발 누구라도. 아침이 밝아왔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지갑도 여권도 없는 상태로 그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이 흘렀지만 물 한 모금 살 수도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고 또 누군가는 그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스문의 시간이 넘도록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그의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얼굴은 햇빛에 새빨갛게 탔습니다. 두 번째 날이 밝아올 무렵 그는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멀리서 관광객을 태운 여객선 한 척이 접안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도 없었지만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한국 사람 없나요? 그때였습니다. 배에서 내리던 한국인 부부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중년의 여성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가 저를 여기에...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그를 부부는 즉시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물과 음식을 사주며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제 저희가 들은 대화가 있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제 약 탔다며? 얼마나 효과 있대? 동준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쥐도 새도 모르게 옮겨도 모를 정도로 골아떨어진대요. 제가 직접 테스트해봤거든요. 서윤의 차가운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다 버리고 가도 되는 거야? 당연하죠. 여권도 다 챙겼고 현지 경찰이랑도 다 얘기됐어요. 미리 준비 안 하고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는 녹음을 듣는 내내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현지어를 할 줄 알아요.
우선 경찰서부터 가시죠. 다행히 남자는 필리핀에서 오래 사업을 했다며 현지 경찰들과 대화를 도와주었습니다. 버려진 여권이랑 가방도 찾아야 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리조트 쪽에도 알아볼게요. 부부의 도움으로 그는 점차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자식이 그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처럼 키운 아들이 그토록 효심 깊어 보였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버리려 했다는 사실이 더 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들은 대화를 보면 부부는 들은 대화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준과 서윤이 나눈 대화에는 돈 이야기도 있었고 회사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모든 것이 악몽 같았지만 이제는 안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괜찮으세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확실히 해결하셔야 해요. 그렇게 그는 구조되었지만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아들과 며느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보라카이 사건 이후 그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모두 딸에게 이야기했고 당분간 알리지 않으며 딸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동준이가 대학 입학하자마자 예슬이가 떨리는 손으로 내민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준은 입학 직후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아내고 곧바로 외할아버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봐요, 회장님, 버린 외손자를 이제야 만나시는군요. 내가 동준이구나. 5억이면 될 것 같은데 외손자한테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나밖에 없는 외손주인데 그까짓 돈이 아까워요? 첫 만남부터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동준의 모습에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그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돈을 받아낸 동준이는 곧바로 더 큰 것을 노렸어요. 무슨 뜻이야? 회사 경영권이요. 자기가 외손자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내가 이 회사 외손자야. 그런데 경영권을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고? 말이 되나? 이놈아, 이게 무슨 소리냐 갑자기 나타나서는. 회사 승계는 네 외삼촌한테 되어 있다. 그럼 최소한 차기 승계자 자리는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회장님의 과거가 어떻게 될지. 회사를 노리는 동준의 야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그 중심에는 서윤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그 애가 회장님 비서실 직원이었어요. 처음부터 동준이랑 짜고. 뭐라고? 결혼도 다 거짓이었어요. 회사 정보를 빼내기 위한 거였다고.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오빠. 시어머님만 사라지면 다 우리 거예요. 보라카이는 완벽한 장소가 될 거예요. 이런 악마 같은.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더 이상 동준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했나 봐요. 다른 자녀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네, 엄마를 없애면 재산도 생기고 회장님도 더 압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머니도 죽일 수 있는 악마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떡하면 좋지? 그의 눈에서는 끝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배신감이 뒤엉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배신이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진짜 내 아들이 아니란 걸 알아? 뭐라고요? 너는 회장님 딸하고 그 사람 아들이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남편은 그렇게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그걸 언제부터 아셨어요? 너 태어났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지. 동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엄마가, 아니, 그 여자가 하도 애원해서. 근데 이제는 지겹다. 돈 벌어봤자
다 그 여자 명의로 해놓고 남편은 쌓였던 불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도 집도 다 그 여자 명의야. 내가 뭐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나? 술 한 잔 먹고 싶어도 허락받아야 하고. 그래서 제 편이 되어주시겠어요? 무슨 소리야? 그 여자만 없어지면 재산은 제가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난 그 여자 때문에 평생 의리었어. 이제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실 거예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고생할 때도 힘들 때도 늘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사람일 줄은... 예슬이가 그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가슴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깜깜하지?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이 켜지자 소파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한 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행 재미있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준이 먼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진짜 살아계셨네요. 필리핀 날씨는 어떠셨어요? 따뜻했죠? 동준아, 내가 어떻게... 왜요? 이제 와서 자식 노릇 해달라고요? 웃기시네. 날 한 번이라도 친아들처럼 대해줘 본 적 있어요. 먹여주고 재워줬다고요. 그거 고아원에서도 그렇게 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못된 자식, 내가 널 위해 바친 세월이... 바친 세월요? 엄마는 그저 동정받고 싶었던 거죠. 불쌍한 조카를 키우는 착한 이모,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서윤이 옆에서 차갑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와서 모성애 타령하시면 좀 그렇지 않나요? 당신이 해준 거라곤 그 더러운 중국집 돈으로 학원 보내준 게 다잖아요. 너희가 정말 날 죽일 생각이었던 거니? 동준이 소파에 기대며 비웃었습니다. 죽이긴요. 그냥 좀 쉬다 오시라고 한 건데 왜 이렇게 과민하세요? 어차피 증거도 없잖아요. 그래, 난 내 친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뭐요? 양심, 도덕, 제발 좀 닥치세요.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들 위선자라니까요. 동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매일 밤 식당 기름 냄새 배인 옷 입고 들어오는 엄마 보면서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엄마는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거짓말했다고요? 그래서 날 없애려고 한 거니? 없애기는요. 그냥 좀 조용히 사라지시길 바랐을 뿐이에요. 어차피 이제 다 끝났잖아요. 남편은 구석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당신이 재산 다 자기 명의로 해놓은 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 말에 동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명예 좀 바꾸실 거죠? 아니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동준아, 내가 이럴 수가... 그동안 즐거우셨죠? 불쌍한 조카 구원자 놀이. 이제 그만하시고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세 사람은 그를 남겨둔 채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찾아온 어둠 속에서 그의 흐느낌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거세게 열리며 예슬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리 차갑게 빛났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이거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안 돼요. 예슬아, 저 위층에 있는 세 사람 전부 다 고소할 거예요. 살인 미수에 사기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동준이 계단을 내려오며 비웃었습니다. 누나, 증거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증거?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해줘야 할지 모르겠네. 보라카이에서 너희가 나눈 대화 다 녹음됐어. 내가 외할아버지한테 협박한 거, 서윤이랑 짜고 회사 정보 빼낸 것도 다 있어.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 예슬이가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정말 최악이에요. 엄마 죽이는데 동참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아빠도 제 아빠 아니에요. 예슬아! 내가 무슨... 입 다물어요. 난 이미 다 조치했어요. 집은 금매로 내놨고 내일까지 짐 빼세요. 전부 다. 동준이 발끈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누나가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난 엄마 딸이야. 엄마 명의로 된 거 내가 다 처분할 수 있어. 이미 변호사랑 다 상담했고 집 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짐 싸서 나가. 예슬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거 봐. 살인 미수죄, 사기죄, 업무상 배임 하나하나 다 밝혀낼 거야. 너희가 엄마한테 한 짓 끝까지 파헤칠 거라고. 서윤이 달려들었지만 예슬이는 침착하게 피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움직이면 바로 신고할 거야. 이미 경찰에 다 준비됐으니까. 너희 대화 녹음본도 다 있어. 이런 미친, 너 진짜 가족한테 이럴 거야? 가족? 웃기지 마. 너희가 무슨 가족이야? 엄마 죽이려고 한 살인자들이지. 그렇게 시작된 전쟁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예슬이는 단 하루 만에 집을 처분했고 모든 짐을 내보냈습니다. 식당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저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슬아, 내가 이렇게까지. 당연하죠. 전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평생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거예요. 예슬이는 모든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보라카이에서의 살인미수, 회사 관련 배임, 사기 등 하나도 빠짐없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세상에 다 밝혀질 거예요. 그날 밤 예슬이는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 절대 안 울어요. 우리가 이겨낼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재판 당일이 되었습니다. 법정 안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동주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보라카이에서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동주는 비웃듯 답했습니다. 살해라니요? 그냥 여행 간 건데 증거라도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이 서윤 씨와 나눈 대화. 그건 조작된 걸 수도 있죠. 전 그저 효도 관광 시켜드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준아, 내가 어떻게... 왜요? 이제 와서 모성애 타령하실 건가요? 동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난 그저 내 몫을 찾으려 했을 뿐이에요. 외할아버지는 자기 딸 죽은 책임도 못 지면서 그 많은 재산 다 외삼촌한테 넘기려고 하고.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라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버려진 자식이 찾아왔는데 돈 몇 푼 주고 끝내려고 하다니. 예슬이가 증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줬다고요? 그저 동정받고 싶어서, 불쌍한 조카 키우는 착한 이모로 보이고 싶어서. 동준의 눈빛이 광기로 가득 찼습니다. 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을 거예요. 내 몫을 당당히 찾아가겠다고요.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증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저 추측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윤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저 시어머님과 여행 가고 싶었을 뿐. 피고인 윤서윤 씨, 당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법정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증거가 하나둘 제시될 때마다 동준의 얼굴은 일그러졌지만 그는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들 날 악마로 만들고 싶은가 보네요. 하지만 진짜 악마는 따로 있어요. 자식 버리고 책임도 못 지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던 그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평생 자식이라 믿고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독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가 명백하다고 판단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주는 끝까지 오만한 표정을 지었고 서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판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 이동준, 피고인 윤서윤, 피고인 이문수. 그때 동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피고인, 앉으십시오. 판결 선고 중입니다. 동준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 외딴 섬에 유기했으며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로 판단됩니다. 또한 회사 기밀 유출 및 사기 행위.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법정이 찢어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피고인 이동준, 징역 7년. 피고인 윤서윤, 징역 5년. 피고인 이문수 징역 5년.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준이 갑자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왜 내 권리를 찾으려 한 게 피고인, 정숙하십시오. 예슬이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법정에서 수갑을 차고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을까요? 엄마, 미안해요. 처음으로 동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판결이 두려워서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자다가 놀라 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또 악몽 꾸셨어요? 예슬이가 물잔을 건네며 물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계속 보라카이 그 섬이 보여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리고 동준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밤중에 들리는 파도 소리만으로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엄마,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길을 걷다가도 동준이와 비슷한 키의 청년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중국집 앞을 지날 때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0해 넘게 키운 아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며느리라 믿었던 여자가 모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슬이의 남편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는 더 깊어만 갔습니다. 때로는 동준이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라 웃다가도 순간 보라카이에서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보육원에서도 해주는 걸 해준 게 동준의 마지막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그 말들이 악몽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난 그저 내 새끼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식당 일을 그만두고 난 뒤 그는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을 피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예슬이의 제안에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이 그의 영혼 깊숙이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난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나가는 가족들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자신에게도 있었던 행복한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예슬이가 매일 찾아와 약을 챙겨주었지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었습니다. 그저 긴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